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방금 전에 정부가 2019년 상반기 경제 운영을 평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상반기 경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 글로벌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고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탄력 근로제 등 해결 못한 암초들이 무수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 활력 방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남북미 깜짝 정상회담처럼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정확하고 정교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돈 명예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현학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원래 12월에 상반기 발표하고 7월에 하반기 발표합니다. 류정훈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류정훈입니다. 네, 발표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운용을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2.6에서 2.7%였던 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4에서 2.5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 들어 계속 수출과 설비 투자,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인 반도체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 것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월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한 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유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둔 대담에서 월 취업자 수 목표치를 상향한 바 있는데요. 올 들어 5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9만 2,400명으로 지난해 2배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공제율을 인상했는데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로 올랐습니다.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함께 확대됐는데요. 생산성 시설의 경우 의약품 제조 첨단 시설이 추가됐고 안전시설에는 LPG 시설, 위험물 시설이 늘었습니다.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요 대책 중 하나인데요.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서도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전까지 대기업은 현행 연구개발과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이 허용됐는데요.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로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대상 제한은 없는데요. 현재 50%인 가속상각을 75%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서민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경제 성장률을 2% 정도 낮출 정도로 하반기의 경제 전망이 나쁘다고 발표를 하고 이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들어보셨듯이 가속 상각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등
하여튼 말이 어렵습니다. 이 교수님들한테 쉬운 표현으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총평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동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게 가속 상각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은 되는데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면 예.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이제 그 우리가 상각을 감가상각을 허용을 해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 그러니까 본인이 좀 빨리 되죠. 회수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걸 그냥 굉장히 빨리 75% 매년 75%씩 이렇게 가속하게 해주겠다. 근데 모든 투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투자만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예.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책을 가지고 뭐 감세다, 예. 뭐 이렇게 제자를 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매우 일부의 아주 그 특수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그 그 공제율을 높여준다든지 감가상각을 가속화 이랬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감세한 것은 아니다. 저는 큰 틀에서 감세 정책 변화는 아니다라고 아니고 보시는군요. 투자가 조금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수단으로 그런 정책이 나온 거죠. 하나만 좀 제가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른 민간 이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2% 초반대로 낮춘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정부는 그래도 2% 중반대, 2.6에서 2.7%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이거를 2.4에서 2.5%로 한 0.2% 포인트 내렸다. 이거 제대로 이해된 겁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건가요? 내린 거죠. 이게 기재부에서 기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예. 12월 말경에 보통 27일에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내년도 성장을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온 성장률이 2.6에서 2.7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그걸 이제 수정한 거죠. 2.4에서 2.5로 0.2% 포인트 낮춘 거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내년도 경제 성장 금년 발표다.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고 신세동 교수님부터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한마디로 책 제목으로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은 돌려막기다. 돌려막기로 한다. 작년 12월에 나온 경제 활성화 대책이 예. 이번에도 6개월 뒤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물론 이제 새로운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네.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네. 거의 뭐 그냥 순서만 조금 바꾸고 뭐 하나 빼고 또 이걸 저쪽에다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파악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다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번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좀 솔직히 불과 6개월 전에 경제 성장률을 2점 아까 말씀 6, 2.7 전망을 네. 했는데 이번에 2.45로 전망하게 된 것이 어디 때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 솔직한 저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경제가 안 예, 좋다 세계 경제가 그랬는데 안 좋아서. 지금 전망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설비 투자도 안 좋죠. 그다음에 건설 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민간 소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 그래서 이게 대외 경제 요인만으로 이번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논란의 접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차근차근히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달라진 게 없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봤더니 뭔가 좀 이렇게 돌려막기 한 것 같은 궁여지책인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조영철 교수님한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가 지난 상반기에 어땠다, 앞으로 장사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막연히들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조 교수님이 보시는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반기는 정부는 어떻게 평가했던 거고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 평가의 핵심이 이겁니다. 2019년 상반기 운영 결과 예. 투자, 소비, 수출이 경제 활력 제고를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뭐 이런 사회 안전망을 지속 강화했다. 다시요. 자, 잠깐만요. 다시요.
자, 상반기는 지나간 거니까 이건 예. 사실관계죠. 예. 팩트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틀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예, 어느 그 정도 얘기를 한 얘기예요. 됐다라고 예.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투자와 소비가 사실 좋지 않고요. 네. 물론 수출은 세계 시장과 관련된 거니까 뭐 이걸 뭐 정부 책임이라 볼 수 없지만 지금 수출 감소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상반기 운영에서 제대로 지금 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진단 자체에서부터 예, 예. 조 교수님이 잘 동의를 못 하시는군요. 예, 상반기 운영 평가가 사실은 잘 됐으면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결국은 예상보다 투자, 소비 그리고 수출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저조했었고 그 결과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하향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요. 현재 지금 하반기의 전망은요? 전망은 지금 제가 보기에 2.4%에서 2.5%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됐을 때 그 정도 전망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기재부 특히 정부의 그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잘 됐을 때 약간의 낙관적 기대가 섞여 있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2.4% 달성하면 잘하는 성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망은 최고치로 잡았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굉장히 건가요? 중요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이게 2.4에서 2.5는요 연간 성장률 전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분기가 이미 마이너스. 거의 아니죠. 1분기가 1.7 나왔어요. 예, 1분기 1.7. 그리고 지금 4, 5, 6월 통계가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상반기 성장률이 2%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하. 그러면 상반기가 2.0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연간 성장률이 2.45가 나오려면은 하반기 성장률이 거의 2.89 수준 가야 된단 3 말이죠. 가까이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죠.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망도 내년 연말에 가면 또 호황되게 이게 긍정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봐서 2.4, 2.5 전망도 저는 너무 낙관적이다. 저는 고려 봅니다. 두 분 교수님의 전망이 진단도 동의하기가 어렵고 상반기, 하반기 전망도 너무 희망적인 수치이지 동의하기 어렵다.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김현학 교수님 평가도 좀 듣고 가야 되겠네요. 뭐 역시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예, 아니면 뭐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 보고서도 저도 꼼꼼하게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솔직히 이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만 이해 못한 게 아니군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뭐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진하다고는 최소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진을 타개해서 어떤 행동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의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업체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절대 쓰진 않거든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느낀 3가지 문제점이 네. 첫째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 진단이 없다. 보면 이제 뭐 대외 여건이 안 좋고 중국 문제 있고 뭐 반도체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경제에 우리보다 더 의존하는 데가 대만입니다. 근데 네. 대만이 상반기를 보면 물론 수출 줄어서 대만 한 3% 정도 줄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8.5% 줄었는데. 예. 근데 수출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입니다. 네. 투자가 대만은 한 상반기에 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 뭐 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대외 여건에 의해서 수출이 줄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투자가 왜 줄었느냐? 투자가 줄었는데 그럼 왜 어떤 이유로 이 투자가 줄었는지 그 집요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게 해결책이 제시되는데 예. 그냥 뭐 투자가 줄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끝나버린 거죠. 둘째로는 이제 정책 공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명히 경제가 어려운데 약간의 그 자화자찬성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있었다는 식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정책 중에서 제대로 의도한 바로 안 됐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보고 그러면 하반기에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문제로는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의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인식 자체를
두리뭉실하게 진단을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제대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런 인식은 분명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인식은 그런데도 여전히 낙관적이고 성장률 지금 말씀도 하시지만 2.4% 제시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현실적인 목표는 2%를 잡아야 될 걸로 봅니다. 2% 넘기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하겠지만 좋습니다. 지금처럼 좋습니다. 환경이 예. 어려울 때는 사실 기업체들도 시나리오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아니면 가장 현실적인 안 이런 세 가지 상중하로 가죠. 그렇죠. 예.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고 그래서 뭐 최선의 경우는 이렇지만 보통은 조금 약간은 보수적으로 나야 되는데 지금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의 경우에도 2.4, 2.5% 이런 거는 달성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금년 내로 타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도체 경기 불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2.4%나 2.5% 나오는지 우리 아마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민간 기업의 CFO를 하시고 CEO 이 경영을 해보셨던 김연학 교수님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경제팀이 이런 보고서 내면은 트럼프 성격 같으면은 you are fired 그럴 수 있는 높죠.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경제팀은 아시다시피 본인도 기업인 출신이고 기업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로 반영되지 않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파이어죠. 예. 트럼프는 그래 왔죠. 지난 2년 동안.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필연적으로 세 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 사회자 직권으로 진행자의 직권으로 상반기 진단에 대한 정부 진단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직설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니 정부가 상반기 경제 성과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조영철 교수님. 그래도 보면요. 저 내용이 다 두루뭉실하고 얼버무리는 것 같다라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어찌됐든 일자리 숫자를 수치상으로는 좀 맞췄다. 20만 명씩 좀 취업자 증가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정부가 이렇게 그 기초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걸로 나눠주는 소득으로 인해서 뭐 노인층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이 사회 안전망은 확대됐다라는 거는 유난히 정부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평가할 만한 대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에 1분위, 2분위 가계소득 감소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납니다. 충격적이었는데 네. 2019년 1분기에도 물론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2018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복지 확대에 의한 이전 지출 증가. 네. 그것이 이제 1분위, 2분위 가계소득 감소의 감소폭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소득 불평등도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반기에도 정부의 분배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계 부채도 가계 증가를 부채. 했지만은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고요. 그래서 가계 부채 급등에 따른 이제 금융 불안정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적절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가해 줘야 된다. 뭐 재벌 개혁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진보적인 시민 단체에서는 재벌 개혁 관련해서 뭐 성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갑질 문제라든가 공정 경제 이런 쪽에서 상당한 이제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제 문제는 거시 경제 상황이 아하.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예. 취업자 수 증가는 25만 명 정도 증가하고 올해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서비스업 쪽에서 예. 중국인 관광객이나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서비스 쪽의 고용 증가 그리고 일자리 사업들, 네. 뭐 노인 일자리 사업들 이런 것들 많이 대거 증가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한 20만 명 정도 올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률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는 거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수출 감소 이런 그 충격이 워낙 크니까 거시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 나빠진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건 뭐 그게 명- 가장 예, 아픈 대목이라는 예, 예. 말씀이시네요. 신세동 교수님. 네. 딱 작년 이맘때부터 아마 저하고 신세동 교수님하고 수출까지 꺾이면은 특히 반도체 꺾이면 큰일 납니다. 소리를 한 50번, 100번 하셨나요? 그렇죠. 한 100번은 하셨다고 보고 네. 102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그게 현실화됐죠. 그 수출 감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이거는 뭐 4, 5년 전서부터 추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좋으니까 우리가 다들 까먹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이제 모든 실상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출 부진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뭐 거제, 창원, 구미, 뭐 울산 다 무너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오래 강조를 했습니까? 제조업의 구조적인 그렇습니다. 경쟁력 하락.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자리 잘려 나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분배 정책 갖고는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의 지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도 다 외웠습니다. 한국 이제. 예. 경제를 떠받들고 온 기둥인데 이게 지금 4, 5년 전서부터 굉장히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부는 계속해서 뭐 이 일자리 특히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의 초단기 일자리 차원에서 20만 했다고 자꾸 자랑하시는 것이 저는 진짜 안타깝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냉소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른바 상위 소득계층하고 최하위 소득계층의 그 격차는 네.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줄어들었던데요. 근데 그게 이래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자영업을 하는 분 중에서 소득이 굉장히 괜찮은 상위권의 자영업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아하.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좀 덜 떨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이게 소득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된 건지 상향 평준화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4분위, 5분위에 잘 사는 비근로자, 즉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맞는데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격차가 해소돼야 되는데 네. 위에 좀 살던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끌어 내려와서 이게 격차가 줄은 거기 때문에 건강치 않은 격차 저는 감소다. 아주 예, 안 좋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연학 교수님도 같은 분석입니까? 예, 근데 뭐 저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 교수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그 거시경제 자체가 워낙에 안 좋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비전을 갖고 있지 예, 못하다. 예. 그 대책도 없어 보인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시경제 자체가 좋아져야 뭐 1분이건 5분이건 돌아갈 몫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몫이 이제 나빠지는 거니까 거시경제가 뭐 예를 들어 5개, 4개 카테고리 있지만 80%고 나머지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비중이.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작년에 우리가 고용이 월 10만도 안 늘고 할 때는 정부가 그때는 비판이 뭐냐면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고용이 안 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네. 돈을 쏟아붓는 만큼 고용은 늘고 있으니까 물론 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36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가진 근로자들이 막 늘어나고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뭐 불경기에는 나쁜 일자리도 네.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감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고용 부분은 작년보다는 뭐 수치가 작년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되고 있는 건 맞고요. 이런저런 애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는 뭐 부인하고 싶지는 예, 않은데. 그거는 인정해줘야 근데 된다. 거시보다 가장 중요한 거시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환경 변화만 탓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비전을 갖고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아쉬움을 많이 이 가지고 대목에서 제가 잠깐 좀 그 반론되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분배 정책에 대한 논란은 흔히 쉽게들 얘기할 때 우리는 온돌방 문화니까 아랫목 윗목 논란이잖아요. 아랫목이 먼저 따뜻해져야 되냐 윗목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논쟁인데 정부 설명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랫목 윗목이 문제가 아니라 바깥의 기온이 갑자기 영하 30도로 떨어졌다. 그 연탄 한 장 떼가지고서는 아랫목도 윗목도 추울 수밖에 없는 거다. 바깥의 기온이 너무 추워졌다. 미중 간에 싸우는 바람에.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늘려 나가야 된다. 그 노동 유연성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전에 예. 제대로 된 실업급여도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기본적인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거고 국민들이 상당히 조세 부담을 지금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가는 과정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 또 보편적 복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수당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현 뭐 정부는 보편적 복지로 갔죠. 보편적 아니 뭐 물론 차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도 있습니다. 그 노령수당이라는 건 있지만 또 상당 부분도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정말 북구르파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는 데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국민들 조세 부담을 그만큼 하면 모르겠는데 빚을 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굳이 타워 팰리스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아동 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것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정책 면에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많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정부가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는 요즘 좀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막 가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또 그것도 좀 사실 보면 또 너무도 중구난방적인 뭐 일정한 체계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나오는 공약들도 네, 많긴 한데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단 그 복지 강화는 국민 동의하에서 조세 부담을 늘려가면서 예, 그 예.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고 그 그런 한도 내에서 하자.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인정하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 분한테 네.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경제가 뭐 좋지 않았다,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 모두가 다 인지하는 바니까 그 비중을 굳이 따져 보자면 복지 논쟁, 사회 안전망 문제 이런 거하고 바깥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는 거시 경제가 나빠진 거하고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김연학 교수님은 8대2. 예. 그러니까 외부 환경 나빠지고 거시 경제 나빠진 게 8할. 그다음에 이 복지 논쟁이 2할. 예, 뭐 내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할 구석이 많긴 많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조영철 교수님 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진단을 할 때 정부가 이거 얼버무려놨으니까 저희가 굳이 그 나눠서 그러니까 여쭤봅니다. 결국 이제 지금 한국 경제가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그 침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물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입니다. 이게 네. 수출 감소가 가장 그 제1번 이 요인이고요. 근데 문제는 수출이 감소해서 거시경제적인 그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그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서 좀 미진했고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전 내수 확대 정책이 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수출 감소에 따라서 총수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일 때는 결국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극적인 그 내수 확대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그건 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통위가 결정하는 네. 거니까 한데 저는 재정 정책도 결국은 초과세수 문제라든가 등등등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경기 대응했고 결국 거시경제 정책 대응이 지금 세계 경제 둔화와 수출 감소라고 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거시경제 대처를 정책 못했다. 대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작년 제 재작년에 생각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가 않았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쓸지를 못했다. 예. 아. 지금 그 일본이나 미국을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은 3% 실업률에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과감한 적자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뭐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금 별로 상승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없는데 뭐가 뭐 그러냐. 계속해서 지금 일반 정부 미국의 그 적자가 6%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6% 폴 크루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년 전에 8% 실업률 할 때의 그 적자 재정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고용 상황이 좋지도 않고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고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는데 과연 이렇게 그 거시경제 정책이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이었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트럼프는 재정 확장을 하기 전에 감세를 먼저 추진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감세와 동시에 SOC와 관련된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감세, 같이 했다. 정부 지출 증가하니까 적자 재정이 무려 GDP의 6.6%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확 그냥 이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해서 효과를 가시화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그렇죠.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근데 우리 정부 과감하게 국내 경제가 좋으니까 미중 분쟁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중 근데 분쟁하면 사실은 미국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국내 경제가 좋으니까 그렇게 대외적으로 강한 경제 정책을 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현 토론을 청와대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 교수님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나마 버틴 거지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 덕분에 우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항변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제가 볼 때 이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조 교수님 말을 다르게 돌려서 말하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위해서 지출을 재정을 뭐 거의 매년 7%, 8%, 9%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400조에 7% 그러면 한 30조 돼요. 네.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세금이 30조 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30조의 세수 증가가 어디서 나왔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둔 거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굉장히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많이 쓰는 것 같았는데 네. 이 세무서에서 30조 이상을 걷어버리니까 예.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의 성장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아, 연도별 예산 전망을 그래프로 봤더니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네요.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은 점점 정부는 적자가 아니라 정부는 장사를 해서 계속 남기네요,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신세경 예.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 기재부는 지금 지출 증가율이 엄청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 확장 재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금으로 물론 예상한 건 아니지만 더 많이 거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로 이제 지출한 것보다 세금을 더 걷어서 초과세수에 의한 이제 긴축 재정이 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도 감소하는 거죠. 처분 그러니까 가능 소득 감소의 주 원인이 조세 증가하고 그렇죠. 이자 비용 증가 이 그렇죠.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왜 나쁘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딱 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조 교수님 말씀 맞다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돈을 많이 뿌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걷어버리니까 효과가 하나 없다는 게 효과가 하나고 안 났고, 예. 또 하나는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어떤 과도한 성장 자체가 임금 상승이 예.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기업의 의욕을 확 죽여버린 거예요. 예. 따라서 소위 잘 산다고 할 만한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예, 기업을 예.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라든지 장사를 확 죽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죽어버리면서 내수가 확 죽었다는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예. 자영업자도 아니고 봉급 생활자인데 예. 봉급 생활자 중에서도 괜찮은 봉급 생활자. 예. 예를 들면은 대기업 대기업이나 예, 아니면 예.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 다니는 분들의 소득은요 올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저는 실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거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첫째는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네. 문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피크치였는데 정점이었죠. 정점이었는데 예, 예. 경기가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그때는 세계 경제가 정말로 나쁘지 호황일 않았으니까 때 미국은 미국은 1년 더 좋았잖아요. 제일 좋았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소극적인 그래서 뭐 세수도 당시까지는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입안을 그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뚜렷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은 과감하게 돈을 풀어가지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데 또 관료들은 소극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료들하고 뭐 청와대에 있는 진보적 학자들한테 이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서 확실하게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소득 주도 이것도 성장을 아니고 간 저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예, 그야말로 정부 이해됐습니다. 역할을 축소하면서 재정 건전성 위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다 보니까 그럼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감세를 세금을 안 걷으면서 확 재정 풀든지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세금을 또 경제가 계속 막 그렇다면 걷으면서 내수가 활성화됐을 이쪽 텐데. 주머니 저쪽 주머니 하니까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내수가 늘어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 근데 그 부분도 한 번에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데 미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철학을 가지고 예. 그 색깔이 보이냐면 그 색깔이 여전히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보고서를 내서 문서로 딱 보고서를 내놓으니까 오래간만에 세 분 교수님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야, 제가 2년 정도 세 분 이렇게 모시고 토론을 해봤지만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 일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샵 3698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문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의 경기에 대한 발표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답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반기 평가에 대한 이 분석 여기까지만 좀 하고 더 중요한 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방향과 비전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세심한 분석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굉장히 길게 나와가지고 좀 다 읽어보려니까 너무 시간도 뭐 읽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교수님들은 이걸 딱 정리하자면 하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일 중요한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뭐 감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투자 증가를 위해서
감세 카드를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감세 있겠습니다. 카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투자 증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 그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연장했죠? 좀 인하시키고 연장하고 예. 일몰 연장하고 그리고 정책 금융을 또 대폭 증가시키겠다. 그건 돈 풀겠다는 예, 예. 얘기일 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활성화. 그래서 규제 완화하고 기존에 그 계획됐던 투자 같은 거를 빨리 당겨서 하고 뭐 이런 식의 투자 확대 이런 정책이 사실은 제일 그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운 내용은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과거에 항상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항상 이렇게 꺼내놨던 그 카드 그 정책하고 네. 별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왔던 예, 그런 예. 정책들이 이거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과연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제 관료들 만나서 여쭤보면은 예. 아니 이 하늘 아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뚝 떨어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정책이 어딨냐는 거예요. 다 캐비넷에서 먼지 툭툭 털어내가지고 좋은 거 골라내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고서 만드는 데는 우리가 선수란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 발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6.7조 추경을 통해서 한 0.1%포인트 성장을 증가시키는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발표하면서 잘 될 때 0.1%포인트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미 추경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효과가 0.1% 증가 효과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없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늦어지니까요. 예, 그리고 이미 하반기 됐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지금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시점도 지금 늦어질수록 금리 인하 효과도 지금 별로 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우리만 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미국 금리 내리는 거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은 저는 미국 연준이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될 테니까 좀 우리가 당겨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정책의 적극성인데 그런 적극성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용기가 부족한 겁니까, 정부가? 예, 전 거시경제 정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하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는 재정 여력도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일본이 지금 사실상의 무역 그 공격을 지금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수출해서 반도체가 특히 큰데 반도체 경제에 또 타격을 줄 거고요. 아베가 이 한 카드만 쓸 건지 그 이후에 또 준비된 카드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카드가 있는지. 일본은 IMF 때처럼 금융까지 건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또 굉장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할 때 일본 충격은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또 빠져 있죠. 예, 그 그래서 내용이. 이거 충격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은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이 좀 더 클 것이다. 조 교수님은 라고 생각을 일본 합니다. 변수를 뺀 거를 걱정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예, 예. 아마 신 교수님이 아마 예. 뭐 반박이나 종합적으로 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저는 상반기보다 더 나쁠 걸로 봅니다. 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예. 일단 그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않는 데다가. 사실 뭐 작년 이제 연말부터 수출이 줄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여파가 미치기도 전입니다. 사실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년 상반기에 수출이 마이너스 8.5%인데 지난 6월 달이 마이너스 13.5%입니다. 네, 맞아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도 아까 뭐 반도체 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출은 17개월째 지금 마이너스 감소해요. 감소폭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늘고 겁니다. 있다. 그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고 이게 나온다. 시차가 좀 몇 달 있지 않습니까? 그 상반기는 오히려 약화였다. 하반기에 그 더 영향이 떨어져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아유.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일 그러면 무역 전쟁 시작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뭐 큰 대책이 없이 뭐 WTO 제소만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아니 뒤에 한국 개발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제가 취재가 명확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책이랍니다. 그 대응을 해야죠. 국무회의에서 네. 언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뭐 지금 뭐 한일 청구권 협상까지 이제 하기는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예. 저는 하반기에는 우리 내각이 경제 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저는 정말 1% 성장, 2%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정말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이념 과잉이었어요. 예. 이념보다는 실용,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댓글 막 달리겠죠. 토착 왜고라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일본도 사실 이번에 조치 보면 한국 입장 나름대로 생각해서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뭐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고 조금 절차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190개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 저는 몇 달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 경제방송 TV에도 나오고 다 있던 예고된 얘기인데 거예요. 그런데도 예, 우리 예. 정부에서 아무 기업들은 아마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들은 네. 주목했지만 한국 정부는 설마 하면서 아무런 그러니까요. 대책을 근데 지금 하지 않았죠.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이 한일 청구권 문제 혹은 이 여러 가지 징용 병에 네. 대한 어떤 그 해결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190카드의 추가 카드를 아베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 5대1로 일본에 비해 작은데 네. 결국 그 한국이 수출에 많은 그 부품들을 소재들을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하반기에도 더 나빠질 수밖에 그래요?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국제 지금 보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이 부분이 좋아질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없다. 예, 없다. 없다고 하는 거고 여전히 노사분규 시끄럽고 또 하나 이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 안 되면 지금 그나마 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일자리 늘어나는 그 고용 이것도 내년부터 또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노측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실현하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오고 뭐 있죠. 일자리는 뭐 내년에 다시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재정 확대론자는 아닌데 네. 지금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그 6조 7천억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 진짜 재해 재난비는 그 예비비로 쓰고 더 써야 된다. 뭐 예, 제대로 예. 물론 쓰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칸풀 주사라도 재정 확대 일시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최악의 제가 볼 때 춘군기라고 할 수 있는 하반기를 넘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네, 들고요. 네. 금리 금리 인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미국이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우리도 그 미국이 올린다면 미국 조만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선제적으로 내리자. 선제적은 좀 곤란할 것 같고 곤란하고. 미국이 먼저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도 그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하자. 단기적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뭐 어정쩡한 정책이 아니라 예. 화끈하게 한번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이 네, 하반기에 네.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연학 교수님은 춘군기가 원래 대한민국 한반도는 4월, 5월 봄철이 춘군기인데 가을에 춘군기가 올 거라고 하반기라고 보는 거죠. 하반기를 더 경고를 하시네요. 네. 예. 신세동 교수님, 자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네. 한꺼번에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년에는 금년이죠. 금년 하반기. 예. 그리고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제적 이 조치의 우선순위.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금년 전체로 성장률 2.4 나오기 힘들다. 그 말은 네. 하반기는 상반기랑 별로 다를 것이 없이 굉장히 나쁜 상태로 계속 갈 거다. 그러면 신 교수님은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노무라의 전망치 1.1 뭐 정도 노무라가 뭐라 하는지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요. 관심 없으시고. 네, 그 1분기가 1.7 전년비로 예. 그다음에 2분기도 아마 2.0 나오기 힘들었다고 보면 예. 상반기는 2.0을 힘들었다고 보고 네. 그러면 하반기도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보면 금년 전체로 봤을 때 성장률 2.4는 택도 없다. 2.0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거다. 2%대 유지하면은 네. 그건 낙관적인 거다. 그 원인이 뭐냐? 네, 지금 네. 수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수출은 벌써 한 7개월 정도 감소했죠. 네, 앞으로 네. 계속 한 적어도 5개월 이상 감소할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성장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입이 같이 줄어요. 수입이 같이 줄기 줄니까. 때문에 수입이 줄면 성장률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네, 있으니까. 수출 수입을 예. 합해서 보면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뭐 1%도 안 된다고 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잡아먹는 결정적인 요인은 뭡니까? 수출도 있지만 네. 지금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 설비 투자는 투자, 옛날부터 예. 죽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뭐가 돼야 되는가? 네. 두 갈래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는 예. 하나는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살릴 것이냐라고 예. 하면
이런 식의 뭐 세액 투자 세액 공제 아니 아까 무슨 감가 뭐였죠?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가속 감가상각 뭐 이게 사실상 아까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 이야기했지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모든 투자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제한이 있어요. 요런 투자에 대해서만 네. 가속 상각을 허용하겠다.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아주 찔끔 같은 그런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언발에 모 놓는 식의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본격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어떤 네. 그런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서 아주 감세. 폭발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확장 재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예. 발표를 보면은 추경 6.7조가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역시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역시 택도 없다? 50조 이상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 50조요? 이상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보면 예. 결국은 금년 내년 앞으로 2년 동안은 경제는 크게 부진하면서 정부가 정말 과감한 그야말로 뉴딜과 같은 확장 재정책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 투자 정책이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정부가 그럴 의지도 없다고 보아서 이 정부의 이 경제팀으로는 저는 경기가 나아지겠다라고 기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2017년도에 이때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8년도 경제 전망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렇죠. 지금과 똑같은 거죠. 제1절, 제1항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투자 잘 활성화예요. 투자 활성화인데 제1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턴 기업을 되돌아오게 한다. 네, 라고 해외에 하는 게 나갔던 거. 그게 예. 제일 꼭두머리에 가 있었어요. 이번에 예.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 다시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에 투자 활성에 밑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턴 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시청자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 지난 2년 동안에 돌아온 기업보다는 나간 기업들이 돈으로 따지면 16조라고 돼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정말 기재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거 단락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2017년도의 18년도 전망, 18년도의 19년도 전망, 그다음에 19년 하반기의 경제 전망 항목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게 여기 들어갔다 뒤로 오고 빠지고 새로 들어오고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 네.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서너 페이지라도 좋으니 확실한 것을 네, 좀 내용이 알찬 내용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예, 예. 괜히 국민들 이거 그냥 들여다보고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50페이지, 60페이지 그냥 밤새 들여다보고 다 보고 나면 허탈하고 이게 뭐지? 저는 저는 정부 예. 관료들이 좀 분발해서 정말 그 경제 정책 방향다운 좀 정책을 내주시기를 정말 예. 당부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셨네요. 저희는 이제 언론은 이게 발표문만요. 큰 글씨 폰트 14로 해가지고 큰 글씨로 해서 내놓은 저 발표문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근데 이 13페이지도 길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교수님들은 이걸 밑줄을 쳐가면서 이 원문을 다 읽으셨네. 68페이지짜리를 다 읽어보셨더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께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지 바뀐 게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네요. 보고서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익히 알던 바고 제가 이제 신 교수님 말씀 조금 덧붙이자면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경제 올인을 화끈하게 하자. 어정쩡하게 눈치 보지 말고 저는 뭐 어정쩡하지 말고.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 50조는 뭐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고요. 근데 IMF에서 근거했던 9조였던가요? 예, 뭐 예, 그 정도로 9조. 하되 저는 재난 비용은 지금 예비비가 3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비비로 돌리고 이제 뭐 이걸 자꾸 재난 추경이라고 제목을 다니까 이제 구차해지는데 예, 이거 경기 회복 예산이다라고 해서 야당 솔직하게 터놓고 솔직하게 터놓고 예.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저는 지금 정부의 철학 정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철학하고도 안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말 감세, 법인세 인하 정책까지도 한번 정말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어떤 철학과 이거 좀 안 맞지만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만 잡으면 된다라고 예. 공산주의자들도 등소평에도 그런 실용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경제의 최우선으로 가져놓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한번 올인을 해야지 이렇게 물에 물 탄 듯이 어정쩡한 이런 정책으로는 별로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신 교수님과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영철 교수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경제에 올인하자. 이게 10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경제 활성화 이 추경 예산이라고 정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털어놓고서는 정부가 올인하자고 지금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솔직하게 예. 현재 경제 상황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좀 세게 들어야 될 대목이긴 한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죠.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일본 이 문제까지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물론 6.7조 원 추경 통과된다고 해서 뭐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나마라도 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신세영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건데요. 1분기가 1.7% 성장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4%, 2.5%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1.7% 성장률을 상쇄할 만한 2배가 돼야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예, 이제 예. 2분기 성장이 조만간에 발표될 텐데 과연 2분기 성장이 1.7%를 상쇄할 만한 그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냐. 진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제가 볼 지금 때 상태로는? 특별히 지금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2.7% 상쇄하려면 2.7, 뭐 2점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리가 2분기에 없죠. 그렇게 나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2.4%만 돼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하는 성장이 예, 될 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예. 이번 하반기 발표는 그냥 평범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럼 또 저 정부는 또 두루뭉실하고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또 그냥 발표문만 또 길게 해가지고 내보내겠죠. 자, 좋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에 올인하도록 온 나라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 시청자들과 함께 시청자도 괜히 의미 없는 뭐 2.6%, 2.4% 수치 갖고 얘기하지 마라. 안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간도 10분밖에 안 남았고. 자, 최저임금. 구체적인 것부터 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보죠. 최저임금 좀 노 쪽에서 만 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용자 측도 박차고 나갈 태세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둘 중에 하나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나간다. 둘 중에 하나는 나가는데 둘 예. 중에 하나가 나가도 경제가 살면서 나가는 게 있고 예. 나갔는데 경제가 더 안 되는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뭔 이야기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네, 봅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10,000원 가고 사용자가 퇴하고 결정이 되면 우리 경제 완전 망가집니다. 그러면 10,000원이 되면은 현재 8350에서 10,000원이 되면 19.8%또 한 20% 가까이 오르는 그렇죠. 거죠. 뭐 그까지는 못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폭 예를 들어서 10%를 넘어가는 상승률이 되면 두 자릿수 되면 정말 내년 폭망이다. 경제는 정말 어렵다. 저는 따라서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 그럼 경제를 살리면서 포기할 거냐, 경제를 죽이면서 포기할 거냐, 저는 그 선택이라고 네, 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내년도를 일단 상황이 안 좋으니 동결하자. 동결하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민주노총과 이 노동자 측이 동결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간곡히 말씀하시는군요.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나갈 거라고 봐요.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 노동자 측에서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지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워낙 이견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예, 결정하는 예. 것이고 공익위원들은 결국 정부의 의견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뭐 옆에서 주변에서 직접 관계 없는 뭐 국회의원들 몇 분이서 동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이 뭐 동결이란 말 표현하기 뭐하면 경제에 부담이 안 주도록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남의 일 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하지 말라라는 하지 말씀이시군요. 말고 최저임금도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낮은 수준에서 임금 혹은 동결되거나 이렇게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조영철 교수님 어차피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은 이제 뭐 맞물려 있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돼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합리적으로 하겠다거든요. 예. 합리적으로? 예. 뭐가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적정 수준에서 이제 상승률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 지금 이거 사용자위원회가 지금 나가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위원회가 나간 게 지금
그 업종별 차등화 자기 그 제한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맞아요. 갖고 이제 타는데 사실은 업종별 차등화는 여러 차례 이제 올라갔다가 계속 부결됐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통과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그 저는 불참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계속 불참하면은 진짜 그 노동 측의 그 발언이 더 세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용자가 들어와서 공익위원하고 타협해야 그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네. 최저임금이 그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빨리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내일 용감한 투구자 직설도 노동 문제 가지고 또 합니다. 저 최저임금 문제, 노동 시간 문제 가지고 내일 또 저 심층 토론을 하니까 그 내일로 좀 돌리고 요거 하나만 좀 제가 시간 가지만 바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일본 변수 빠졌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보고서에요. 일본 변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질 않았습니다. 이게 대책이랍니다. 자, 이 부분 전문가들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네. 일본 이러다 말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로우키로 가자. 정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저는 예. 그거라고 하면 전략적 모성이라 굉장히 그러잖아요, 저는 문제가 예. 있는 태도라고 보고요. 일단 일본의 의사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예. 비밀리에 상당히 고위직 차관급 이상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 수상을 가능하면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특사를 보내야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예. 신뢰관계의 현저한 손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물어보고 예. 그 방법이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징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테니 예. 일단은 이 현재 상황을 프로즈하자, 예. 동결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정부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정답이라고 그건 봐요. 오케이. 예, 근데 그렇다면 그게 오케이. 아니고 예. 그것을 우리 조금 있으면 국민들 여론 반발 일어날 거야. 일본 자동차 불매 운동 일어날 거야. 한번 두고 봐. 이제 일본 너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태를 관망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만약에 보복 조치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말했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어제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모색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네. 전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본의 진위를 파악하고 예. 그 진위를 즉 신뢰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누구들이 바라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빨리 내어서 이 문제를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마무리하는 게 이 정부가 그나마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봐요. 정부가 그 진위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다. 야, 김현욱 예, 교수님. 지금 보면은 참 기업보다 정부가 하는 게 10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도나 제 아는 채널 통해 보면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뭐 보도도 일부 됐지만 3개월치 물량을 확보했고. 그러면 일본의 보복 조치를 기업들은 알고 있고 대처했습니까? 근데 워낙 품목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이제 여러 개의 품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일본에 그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벌써 회동을 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같이 업소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도 우리 신 교수님 의견처럼 정부가 겉으로는 뭐 우리가 굽힐 수는 없죠. 겉으로는 네.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만일에 그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정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하고 있어야 당연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국민 여론, 지금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자꾸 일본의 기업들이 반발하고 경제신문에서 반발하는 그것만 보도되는데 실제 일본의 내친의 댓글 보면 아베 잘한다 응원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예. 똑같이 파퓰리즘인 거예요. 그게 일본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 똑같을 겁니다. 타협하자 그러면 토착 왜군이 뭐 이러면서 또 막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예. 강자하고 약자하고 붙으면 뭐 누가 이길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저는 뭐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당연히 뭐 자기들 생존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부도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고 있기를 좀 예, 믿습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조 교수님,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97년 IMF라는 게 결국은 일본이 돈 빼가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마지막 카드가 금융 돈 건들 거다라는 소문이 파닥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으로 전제 아래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일본이 그동안 아베 정부가 했던 것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상이 좀 위협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외교 분쟁, 특히 지난번 초계기 사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을 조성해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고 이런 반복된 행동을 했거든요. 네. 이번도 지금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내 정치에서 긴장을 조성해서 만만하게 올리고 하는 하는 맨날. 그런 그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는 거, 지금 이거를 경제 분쟁으로 치킨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이거 어리석은 거고요. 지금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난번 초계기처럼 한번 때리고 또 지지율 올라가면 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켜보는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 환율만 할까요? 짧게? 그러면 환율에는 큰 변동 없다고 보세요, 조 교수님?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원화 가치. 원화 가치는 괜찮습니까? 지금 저는 급등락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상황은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러나 원화 가치가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그러나 계속 급등락할 상황도 아니다. 경상수지 적자까지는 가지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 상황이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외환 보유고에는 큰 흔들림 일본의 없죠? 이번 조치는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의 가능함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 자체는 이제 수입 일본 업체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관세를 올린다든지 수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의 대응책이 있고 지금 반도체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서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치킨 게임으로 번져가지고 한일 양국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그건 최악의 아주 시나리오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치킨 게임에 끌려 들어갈 이유도 없죠. 그럼 좀 우리가 차분하게 좀 근데 그 6월 30일 날 미국 일본 통상경제부 차관이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7월 1일 날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산자부 장관들이 WTO 제소를 한다, 강경화 장관도 우리 보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을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의 공격은 정교하게 준비된 공격인데 우리의 방어는 준비된 방어가 아닌 것 그리고 같다. 이제 서울대에 있는 그 김현철 교수의 반응도 보면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또 부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침묵을 하는 게 아주 계산된 침묵인지 아니면 지금 별로 내놓을 게 없어서 침묵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 두고 봐야 되고 이거 확전하면 안 되고 일본이 이뻐서 확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 경제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보는 거죠. 실리를 택하는 외교와 경제 정책으로 가자라는 전반적인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하고 내일은 009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이런 노동 문제로 또 한번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김연학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안 좋은 소식으로 이슈 따라잡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가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돼 오늘은 빵과 우유를 제공하지만 내일부터 이틀간은 도시락을 싸달라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그냥 급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도시락 싸라니까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서 싸야 되니까.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부담이 큽니다. 일하시는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 당황하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대비가 안 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 1,426개 학교 중 44.1%인 4,601개교가 급식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는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도시락을 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기존 교직원이 맡고 일부는 단축 수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노조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막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지금 안 가져나온 것 같고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서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해 벌이는 것이어서 철회 가능성이 애초 낮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당장 급한 불이니까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걸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그렇게 부르기도 그냥 통칭. 이게 뭐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네네. 개념적으로 학비연대라 그래서 잘 와닿질 않으니까 공식 명칭은 학비연대지만 네. 학교 급식 비정규직 이렇게 통칭할게요. 네. 자, 이분들이 파업을 할 때는 명분이 있고 요구 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구체화됐을 테니까 정확하게 1, 2, 3, 4 이렇게 정리됩니까? 네, 뭐 크게는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하고 임금 예. 외적으로 어떤 신분 보장 이런 자, 부분이 임금부터 같이 그럼, 갈려 있는 임금부터. 것인데요. 이분들이 뭐 임금 많이 안 받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얼마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임금이 지금 이제 9급 공무원 임금 80%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건데요. 네, 네. 현재는 이제 저분들이 8년 차까지 일을 하더라도 9급 공무원보다 75.8% 정도. 75.8%면 예, 그런 많은 건 것이고 아니에요. 이제 연차가 계속 올라갈수록 9급 공무원 임금하고의 그 격차가 커집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학을 해서 애들이 학교에 안 올 때는 저분들은 임금이 현재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에서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바뀌면서 복리 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액 그 임금 손실 있는 부분들 사실관계만 따져볼게요. 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길래 네. 맞습니까? 최저임금 이제 복리 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들어가면서 계산법에 따라 이제 좀 달라요? 네, 임금이 더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최저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기본급 이모님들이 그래서 삭발까지 저렇게 하셨네. 네, 기본급만 해도 한 6.24%를 인상해 달라. 6.4%. 6.24%.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진 않더라도 정규직이 받고 있는 명절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달라. 그러니까 맞춰달라. 차별을 철폐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 그 말씀이시군요. 요구 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어디입니까? 정부면은 구체적으로 교육부예요, 교육청이에요, 아니면 둘 교육청이죠. 다예요? 교육청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의 처우를 감안했을 때는 그 교육 공무직이라고 네. 하는 현재 직책을 이제 중등교육법상의 그 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 법적으로 그 교직원에다가 포함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요거는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뭔 소리지 싶을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 학비연대 공식 명칭이고 네. 우리가 개념적으로 급식 비정규직 이모님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뭐그 사적인 호칭이죠. 본인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등교육법상에 예. 교직원으로 인정해 달라. 교직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이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이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적인 호칭이니까 예, 그것은 예, 뭐 예. 사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겠고요. 예,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도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들은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교직원으로 맞죠. 신분이 규정이 되면은 호칭도 선생님으로 바뀌어야죠. 네, 근데 그거는 뭐 그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교육 현장에서 갖고 있는 예의상으로는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좋아요. 불러야 될 것입니다. 예. 아니 뭐 호칭이야 뭐 선생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청과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먼저 임금 인상. 네. 동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1.8% 1.8. 기본급을 그 정도 올리겠다. 차이가 올리긴 많이 올리겠다. 나네. 요구는 6.4%인데 정부는 1.8%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6%대하고 이제 2% 좀 안 되는 그런 임금 인상 수치의 대결이죠.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요구 있잖아요. 네. 저 공무원으로 해달라, 호칭을 선생님으로 바꿔달라 이런 거는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호칭이야 뭐 교육 현장에서 정리될 수 있겠지만은 네. 예, 공무원으로 정식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려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당장에 어떤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기 어려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파업은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파업은 불가피한 거예요? 글쎄요, 그 파업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결국에 임금 부분이랑 네. 정규직과의 차별 부분일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면은 이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인정 이 부분은 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예. 자, 그럼 임금과 차별 부분은 해결 가능한 문제지만 그 교육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로서 현재로서는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좀 낮아 보입니다. 낮아 그리고 사실 보입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 요구는 상당히 오래된 요구거든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파업까지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수민 평론가님? 파업은 이제 들어갔고 예. 3일 동안 파업을 하기로 그러면 했죠.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얼마나 싸야 되려고 이 각오를 하면 돼요? 일단은 예정된 것은 사흘간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학교 현장 중에 한 44% 정도는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44%면은 꽤 많이 벌어지네요. 반에 가까운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빵이라든지 우유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라면 한번 먹을까라고 라면 네, 먹어도 라면을 되고, 먹는 엄마가 사례도 도시락 있고. 싸주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학교 현장에서도 반응들이 좀 많이 갈려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뭐 힘드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 학교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가 사고성 재해를 입기도 하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심지어는 이제 모 고등학교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그런 액션에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좀 힘든 건 이해하는데 예. 그래도 이 밥 먹이는 일인데 파업에 들어가면 되겠느냐라는 이런 여론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차별에 대한 이 항의, 어떤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의 관심은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문자 들어온 걸 이렇게 봤더니 비정규직인 거를 알고서는 시작하신 일 아닌가요? 이런 거는 있어요. 계약직인 거 알고서는 시작하신 거면 지금 청년들도 실업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고통인데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여론도 좀 있고 있던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계 해결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다양한 길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될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네네. 나아가서 전체 국가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현실로는 안 된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예. 항의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보장이 돼야겠죠. 좋습니다. 이게 뭐 딱딱 정답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우정본부면은 이 집배원들 노조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파업하죠. 네, 지금 파업을 들어가기 전에 쟁의 조정 기한을 좀 두고 네네.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과로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좀 한데. 워낙에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모여져 있고 여론 지지도 있는 편이죠. 10년 동안 과로사한 집배원이 네네. 347명 정도고 올해도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배원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애초에 이제 예, 노조 예. 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2,000명이었고요. 현재 이제 사측에서는 500명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쟁의 조정 기한 동안에 이 인원을 두고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인원은 몇 대 몇이에요? 우리 저 국민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네. 이게 저 노조에서는 인력을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주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럼 몇 명?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던데. 예, 노조 쪽에서는 이제 2,000명이고 2,000명을 이제 늘려달라. 1,000명은 적어도 이제 상시 계약직으로. 네. 이게 그리고 사측에서는 500명인 것이고 이게 인원의 2,000명 대 차이가 있죠. 500명이면 차이가 또 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노조에서는 인원 증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사측에서는 재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뭐 저기 좀 한가한 곳에 있는 집배원들을 바쁜 데로 옮기는 재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쟁점이 예, 예.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에 관해서 노조에서는 이제 상시 계약직 으로 가야 된다.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제 사측에서는 뭐 위탁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어떤 경우에 됐든 젊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던 젊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이 상황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뭐 100% 산업재해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건 산재 인정도 다 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사측에서도 인원 증원 자체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여기 전망이 수치의 나옵니다. 문제니까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노조에서는 한간에서 우리가 제시한 수치의 70~80%라도 들어준다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면 쟁의 조정 기한 내에
이 인력 증원의 규모를 두고 섬세한 협상을 해서 예. 파업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예. 남은 한 가지 큰 과제는 뭐예요? 우체국 시스템이 국가의 여러 가지 통제를 받지만 재정적으로는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 비용들은 소비자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그 충당이 되는 것인데 물론 소비자들도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재정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도 또 정부 재정.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노와 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소비자, 민간까지 같이 한번 얼마 전에 그 버스도 대란이 있을 뻔했듯이 맞아요. 예. 그 문제처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교훈을 또 남겨줍니다. 아유, 저 100% 동의해요. 예, 사회적 타협을 해야죠. 네. 필요하다면은 소비자인 우리가 요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뭐 동의하지 않을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안이 나와야 되니까 좀 지켜보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파업 얘기 좀 해봤고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큰 거 대선 후보 네. 좀 이러기는 한데 네. 대선 후보는 항상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1, 2위를 막 다투다가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낙연 뒤집혔네? 총리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가 전체 추이로 봤을 때는 거의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것이 이제 5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이 황교안 대표의 하락세는 분명해 보이고 공교롭게도 전현직 총리네요.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현직 총리기도 하지만 여권에는 어차피 많은 대선 주자가 있고 그 지지율을 나눠서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사실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은 야권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기도 올라갔다기보다는 다른 보수 계열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네. 그렇게 올라간 것인데 그럼 맏형이 된 것이죠. 네. 동생들 재산까지 좀 가져간 맏형이 된 셈인데 그 맏형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 한 명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선 가도의 위기다. 조금 내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잘 올라가던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사실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짚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계속해서 설화들이 있었죠. 아들 스펙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네. 또 외국인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인용의 형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네. 하는 그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도 네. 그 유권자들 상당수는 상당수는 좀 지나치다. 이념적으로도 황교안을 지나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른바 황교안 중도 네. 우파 유권자층이 황교안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 회의가 있는 한국당에 것 대한 같고요. 회의. 네, 아, 너무 한국당- 지나친 오른쪽이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하면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에 비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죠? 진중해 보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수 안 할 것 같고. 신중해 보이고 예. 점잖아 보인다라는 예, 것이었는데 막말 안 하고. 근데 최근에는 워딩들이 계속 거칠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뭐 사실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경제라든가 이런 이제 야권한테 유리한 이슈에서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 더하기 자유한국당은 지지하는데 과연 그 대표 주자가 황교안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을 차려줬는데 본인이 찾아 드시질 못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황 대표 스스로가 장외 집회에서 지지층들을 만나면서 고무됐을 텐데 네. 사실 전체 페이스는 명분을 잘 쌓아서 국회로 재진입하는 이 가도를 잘 짰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도 놓쳤고. 예, 그 타이밍이라든지 명분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그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낙연 총리는 뭘 했길래 올라가요? 이낙연 총리는 야구로 치면은 장승 타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승 혹시 타자가 뭐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장승 타자가 장승 뭐예요? 타자가 초기에 근대화 될 때에 이제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올 때 네. 있었던 현상인데요. 타자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음. 네, 그럼 투수의 제구력이 나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그렇습니다. 가만 서 있으면은 4사구로 나가. 네, 포볼로 출루할 수 있기 예, 우리 때문에 어렸을 때 야구할 때 그랬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걸어 네.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동네 야구는 막 식스볼까지 가고 예, 뭐 그런 예. 룰이 아. 새로 있었는데 그 장승 타자처럼 별일 없어도 이렇게
예,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서 있어도 출루할 수 오히려 있는. 어설프게 치려고 했다가는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네. 수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은 투수가 잘못 던져서 즉 네. 야당이 실수를 해서 야당복이 있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뭐 포볼 정도가 아니라 데드볼도 던지고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총리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도 예, 이렇게 그래서 반사이드로 정치권에서 누릴 수가 이낙연 있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야당복 하나는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알겠어요. 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가 왜 이렇게 교차됐는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급식 비정규직이 파업합니다. 정규직화, 공무원 신분 요구합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답니다. 모든 비정규직이 같은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최저임금회에선 또 시급 1만 원 요구 나왔습니다. 대통령 공약 지켜라, 강경합니다. 전북 교육감은 기준 점수까지 올려가면서 상산고, 자사고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니 지키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 전 국민 의료비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기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 할인도 마찬가지. 결국 펑크 나도 올려야 하는 것 알면서도 일단 깎아줍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안에서 결론은 대통령 공약 지킨다입니다. 문제는 돈이고 불행히도 경제가 나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곳간 거덜난다. 모두 알지만 양해와 양보는 없습니다. 모두가 대통령만 찾고 공약만 들이댑니다. 촛불 청구서, 그래서 부인 못합니다. 절박하게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촛불 청구서를 조금씩만 자제합시다. 대통령과 참모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말해야 할 때라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